이강민의 잡지사 10월 호 9번째 페이지, 올해 4번째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우리 애독자 여러분 얼굴에 화색이 돌게 해줄 척척동물 박사님이시죠. 안주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주현입니다. 화색이 도네요. 첫 비주얼에 화색이 돕니다. 예. 아유, 네. 우리 청조 기간이라고 또 이렇게 특별한 모자를 쓰고 나오셨고요. 초파 모자죠. 네, 맞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급 공손해지는 시기죠.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10월 27일까지 02로 시작하는 모르는 번호로 오는 청취율 조사 전화 이강민의 잡지사 응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전화 받으시면 이강민의 잡지사. 알겠습니다. 이강인 아니고 이강민의 잡지사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축구 잘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동물의 무늬와 색 이야기할 예정인데 응답을 여러분이 많이 안 해주시면 저와 에디터의 얼굴빛이 흑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자, 혹시 여러분은 얼룩말의 줄무늬를 이제 보고 궁금했던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얼룩말 줄무늬가 과학계 최대 수수께끼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 무늬를 두고 벌어진 논쟁이 100년 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물의 무늬와 색에 대한 이야기를 안주현 선생님과 해볼 텐데, 자, 일단 선생님, 동물의 독특한 무늬는 왜 생기는 겁니까? 어떤 동물들은 굉장히 독특한 무늬들이 있죠. 이를테면 뭐 말씀하신 얼룩말, 그다음에 우리 그 저번에 봤던 뭐 표범, 치타 이런 그렇죠. 동물들 보면 강렬한 무늬들이 있잖아요. 있으면 좋을까요? 좋으니까 있겠죠. 그렇죠. 그런 좋으니까 생각을 해볼 있을 수 것 있겠죠. 같은데. 사실 동물 얘기할 때 뭐 생물 마찬가지지만 얘기할 때 항상 유전하고 진화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늬가 왜 있냐라고 한다면 결국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살아남은 녀석들이잖아요. 그럼 살아남는 데 있어서 그게 불리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짐작을 해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살아남는 데 뭔가 어려움이 있었다면 진화적으로 지금까지 있기는 어려웠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야생에서 강렬하게 무늬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들을 보면 언뜻 해도 꽤 많은 종들이 떠오르죠. 그런 거 보면 무늬가 갖는 독특한 기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유전과 환경 영향을 같이 받는데요. 희한하게 생물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옛날에는 이거는 유전이지, 이건 환경이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더 복잡해져서 어느 것도 단일한 것에 영향을 받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지고 있어야 꺼낼 수 있으니까. 뭐 카드 게임 같은 거 할 때 생각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분명히 내 손 안에 있어야 내가 이용을 할 수 있죠. 무기가 있어야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온갖 패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순간에 어떤 패를 낼지는 선택이죠. 그렇죠. 나의 선택인데 내가 그때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정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게 결국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환경에 맞게 전략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색소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걸 100% 항상 색소를 막 온몸에 다 이제 발현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부위에 적절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마 살아남는 데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럼 성체가 갖고 있는 그 고유한 무늬는 태어나자마자 그게 보이나요? 네, 그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보통 푸바오는 조금 보였던 것 같은데 희미하게. 역시 푸바오 좋아하시는. 네네. 그 포유류들 우리가 아는 무늬 있는 대부분의 동물들 포유류들 많이 보시니까 생각해보면 태어나자마자 그 무늬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얼룩말도 마찬가지인데 엄마 얼룩말에서 출산을 하자마자 그 직후에 새끼 얼룩말을 봐도 무늬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태아 상태에서 그러니까 배아 태아를 거치면서 이미 무늬가 형성되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재밌는 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수정을 해서 수정란으로부터 어떤 온전한 개체가 되어서 밖으로 이제 태어나잖아요. 포유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그러면 그 무늬가 갖추어졌을 텐데 그게 대체 어느 시기인가 사실 이것도 되게 궁금한 부분이죠. 궁금해요. 이를테면 뭐 사람으로 치면 뭐 10달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사람은 무늬는 없지만 만약에 뭐 얼룩말이 10달 있다 치면 10달 중에 어느 정도 시기에 이 무늬가 그럼 생기는 걸까? 이게 궁금할 수 있죠. 답이 있나요? 생각해보면 털이 있으니까 털 위에 무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털이 나는 시점에 아마 그 무늬가 결정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동물들에 대해서 그런 걸 조사를 해봤더니 의외로 털이 나기 훨씬 이전 시기부터 무늬 패턴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단 태어는 났고요.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네.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뭐 10달 중에 뭐 5달째 털이 나기 시작한다면 네. 그럼 그때 무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털이 나기 이전, 그러니까 한 뭐 3달쯤 지났을 때 이미 무늬 패턴은 결정이 돼 있고 와. 시간이 더 지났을 때 그 패턴에 맞게 이제 털이 자라나는 거죠. 생각보다 엄청 이른 시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런 동물의 무늬를 수학 공식으로 설명하려고 한 수학자가 있습니까? 네. 앨런 튜링 박사님이라고. 튜링. 오, 네. 이미테이션 게임. 맞습니다. 예, 튜링 좋아요. 그 튜링 박사예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생물학자로 알려져 있지는 않죠. 이제 컴퓨터 쪽이나 수학 쪽에서 크게 이제 업적을 많이 남기셔서 아마 그런 쪽으로 알고 계실 텐데 튜링 박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동물들을 보다 보니까 몸에 화려한 무늬들이 있고 어떤 특정한 형태들을 보이는데 뭐 줄무늬도 있고 점무늬도 있고 뭐 물결 무늬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늬 자체는 되게 다양한 것 같지만 막상 가만히 보니까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든 무늬를 관통하는? 네. 왜냐하면 그래요? 네. 예를 들어 뭐 표범, 치타, 얼룩말 이런 것들 보면 물론 각자가 가진 무늬는 다르지만 네. 온몸에 그게 일정한 뭐 간격을 두고 퍼져서 패턴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 발 떨어져서 멀리서 보면 이게 되게 다르고 다양한 것 같지만 이걸 관통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거 엄청난 법칙을 발견하는 거 아닌가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내가 수학적으로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그래서 같습니다. 풀었나요? 네. 놀랍게도 네. 제안을 하셨는데요. 네. 어떤 식이냐면 일단 몸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굉장히 어린 뭐 배아 시기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게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정란에서부터 세포 분열이 마구 일어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세포들을 갖게 되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나중에 피부 세포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색소 세포가 될 거예요. 즉 그게 온몸에 여기저기에 색소가 되든 뭐가 되든 형태를 형성할 수 있는 인자들이 여기저기 막 뿌려져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약간 그 어렸을 때 운동회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죠. 청군 백군처럼 네. 예를 들어 뭐 청군은 네. 두 팀이 있어요. 청군은 이 색소를 활성화시키는 이거를 계속 응원을 해요. 그럼 얘가 있는 부분에서는 색소 관련된 것들이 막 이렇게 뿜뿜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백군은 네. 청군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방해해요. 치열하네.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적으로 각종 인자들이 막 뿌려져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위에다 청군 백군을 역시 무작위로 확 뿌렸어요. 네. 그러면 어느 부위에서 그러니까 청군이 많이 있는 부위에서는 그 색깔이 막 드러나겠죠. 표범의 점 같은 거. 네. 근데 백군이 많은 부분에서는 걔네가 청군이 일을 못하게 방해해요. 점이 없는 부분.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색소가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겠죠. 그런 원리예요. 네. 그런 식으로 전체의 어떤 동물의 몸을 하나의 어떤 면이라고 본다면 가정해 본다면 네. 그 면 여기저기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텐데 네. 그 일들이 놀랍게도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물론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게 결과적으로 그 일정 발생 시기가 지나고 보면 독특한 무늬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걸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튜링 박사님은 생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를 뭐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거나 뭐 생물에서 그게 진짜 맞는지를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냥 이제 왠지 수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방정식도 만드시고 이제 발표를 하신 거죠. 좀 원고에 보니까 그 수학 공식이 써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걸 어떻게 읽을 수도 없는 네. 복잡한 공식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 공식을 나중에 튜링 사후에라도 검증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이 공식이 사실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제 말로 풀어서 말씀드린 뭐 네. 청군에 해당하는 기호가 있고요. 뭐 네. 백군에 해당하는 기호가 있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색소를 응원하는 것과 방해하는 거. 네, 맞습니다. 예. 색소 응원하는 것과 색소 응원하는 애를 방해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막 이제 뭐 계산을 해보면 뭐 이제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네. 그거는 이제 제안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딱히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물학계에서 이거를 이제 순순히 받아들이기도 어려웠고 게다가 그 당시에는 사실은 1952년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DNA 구조가 발견되기 이전이었어요. 굉장히 또 이른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뭔가 이제 검증하기에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냥 그런 발표가 있었지 하고 지나가다가 네. 1995년 95년엔 되겠지 이게. 드디어 시간이 흘렀으니 예. 검증을 하나요? 네. 그 일본의 연구진들이 네. 튜링 박사님의 그 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생물학적에 적용을 했을 때 실제로 이게 맞아 떨어지는지를 검증을 했는데 실제로 맞아요? 맞다라는 와 천재네. 튜링.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대박이다.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뭐 동물의 무늬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뭐 식물의 어떤 규칙적인 패턴이랄지 이런 것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심지어 뭐도 있었냐면 되게 재밌는 게 그 지금 이제 다들 혓바닥으로 입천장을 한번 네. 이렇게 쓸어보시면 네. 마냥 매끈하진 않고 뭔가 딱딱한 데가 울퉁불퉁한 있죠. 네. 무늬가 좀 있죠. 아, 문이요? 한번 이렇게 나만 해보시면 없나? 그 울퉁불퉁한 게 뭐 느껴지지 않으세요? 막 그냥 유리처럼 쓱 가는 게 아니라. 아, 예, 조금 질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약간 앞뒤로 움직여보시고 양옆으로 움직이면 뭔가의 어떤 울퉁불퉁한 굴곡이 느껴지시는데 네. 사람의 그 입천장 패턴도 이건 튜링도 몰랐겠지. 네, 네. 어. 그것도 이제 튜링 그 방정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게 와. 2012년에 밝혀졌고요. 야, 진짜 이게 다 관통하는 거구나. 또 뭐도 있는 줄 아세요? 뭐요? 우리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 몸에 있어요? 지문? 지문. 아, 지문도 잘 보면요. 네. 뭐 우리가 지금 뭐 육안으로 보면 잘 보이진 않지만 굴곡이 있잖아요. 있죠. 고랑과 이랑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요게 언제 생성되냐라고 이제 이거를 추적하는 연구를 한 거예요. 네. 생물학적으로. 네. 이제 발생학에서 연구를 한 건데 네. 물론 엄마 뱃속에서 형성이 되긴 합니다. 특정 시기에. 네. 근데 손가락의 어떤 형태는 만들어지고 나서 특정 시기가 지나면 지문이 만들어지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동물 같은 털 무늬는 없지만 네. 어떤 튜링 방정식의 적용을 받는 네. 이런 어떤 모양이라고 할까 형태들이 우리 몸에도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문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고 맞습니다. 동물도 이제 무늬가 같은 종이어도 좀 미세하게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튜링 방정식은 다 적용이 돼요. 맞아요. 이거 너무 신기하네. 이게 그 미세 환경의 요소를 미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예를 들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 안에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럼 결국 액체 안에 있음으로 해서 그 양수의 흐름이 있을 거고 나름 그 손가락을 둘러싼 미세 환경들이 형성이 되는데 네. 그게 지문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유전도 영향을 주지만 그런 환경적 요소까지 이제 맞아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사람마다 고유한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 그럼 고유한 같은 종이어도 그런 고유한 무늬와 패턴이 생기는 거는 뭐가 좋을까요? 이것도 무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네네. 일단 모두가 다 같은 무늬를 갖고 있진 않다는 게 또 많은 동물에서 알 수 있거든요. 우리 뭐 지문 얘기하기도 했지만 얼룩말 얘기로 뭐 돌아가 봐도 네. 얼룩말마다 우리는 그냥 제 하얗고 까맣고 줄무늬가 있네 하지만 자기네들끼리는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걔네가 보면 우리도 다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 되게 다르게 다르죠. 생겼잖아요. 그리고 자꾸 판다 얘기하는데 루이랑 후이도 다릅니다. 아, 그쵸, 네, 그쵸. 그쵸. 쌍둥이인데. 다르잖아요. 네. 그 펭귄이란다. 팬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막 퍼즐처럼 팬더 얼굴들 늘어놓고 되게 구분을 다 누가 하시더라고요. 누군지 다 알죠. 네. 예. 팬더의 얼굴에 있는 뭐 하얀 부분, 그다음 까만 부분 이것도 패턴, 아니, 무늬거든요. 그런 무늬가 종 내에서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식별 기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도 서로 강민아 반가워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룩말끼리 판다끼리는 우리가 걔네 보는 것보다 더 확연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끼리는 더 그렇지, 이제 그렇지. 미묘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듯이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서로 사회화 기능도 있고요.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 그에 반해서 무늬가 없는 동물도 있죠. 그냥 그쵸. 뭐 코끼리라든지 아니면 뭐 일부 고래 같은 경우도 해당될 것 같고 이런 친구들은 왜 단색을 선택했을까요? 무늬가 그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그렇죠. 네. 이게 살아가는 또 환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 코끼리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덩치가 굉장히 크고 코끼리는 몸에 털이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사진으로 보거나 동물원에 가서 이제 멀리서 봐도 털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가까이에서 봐도 이제 거의 몸에 털이 약간 솜털 같은 것만 좀 듬성듬성 네. 그쵸 성긴 털들만 있죠. 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털 가진 개체가 살아남는데 왜 유리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죠 결국. 아, 그렇죠. 사람도 그렇죠. 예. 코끼리는 햇볕이 낼 때는 열대 지역에 그렇죠. 사바나 이런 데서 살잖아요. 어, 그리고 몸이 커요. 그죠. 몸이 큰데 굴곡도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설명할 때 표면적 그러니까 부피 대 표면적의 얘기를 하는데 네.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정말 안 좋은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굴곡이 별로 없고 네. 그다음 몸에 조밀조밀한 부분이 별로 없는데 부피는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을 발산할 수 있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부피에 그렇겠구나. 대비 표면적이 굉장히
작은 작은 편이라서. 편인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열을 발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발산하기가 좀 어렵고. 근데 만약에 몸이 털로 덮여 있다고 생각하면 더 어렵죠. 생각해도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러네. 막 땀이 뻘뻘 흘려서 코끼리 맨날 땀에 절어 있는 모습을 네. 상상할 수도 없을 텐데.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는 차라리 털을 잃어가는 게 네, 무늬도. 네, 털을 잃어가는 게 진화적으로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다 얘기를 하고요. 네. 그거는 사실은 이제 기후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데 코끼리 조상 종들을 생각해 보면 네. 그때는 이제 지구가 여러 지질 시대를 거치면서 빙하기였던 시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빙하기 이후에 뭐 간빙기라고 해서 좀 더 따뜻해졌던 시기도 있고, 다시 또 이제 소빙하기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했는데 네. 코끼리의 조상 흔히 생각해 보면 이제 뭐 매머드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이제 개체들 생각해 보시면 맘모스. 되거든요. 예, 네. 예. 몸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털이 굉장히 많잖아요. 추운 걔는 지역에 살았으니까. 털복숭이죠. 예, 그쵸. 그렇죠. 근데 이제 자손들이 점점점 갈라져 나오면서 어느 시점에는 털이 있는 게 오히려 이제 불리하고 살기 힘들었던 더운 데로 거예요. 내려오니까. 네, 일단 덥고 더운 지방을 생각해 보면 네. 털이 막 엉겨 붙으면 거기 이제 막 기생충 같은 거 살기 그치, 좋고 그치. 감염되면 또 사망할 확률도 높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개체들은 점점 사라지고 네. 털이 없는 이제 개체들만 살아남아서 지금의 코끼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늬가 뭐 짝짓기나 번식에도 유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저희 공작을 이정모 관장님한테 배웠는데 공작도 이제 수컷 공작이 좀 화려함으로 좀 어필도 하고 네. 그런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그 외에 초파모자를 하필 또 쓰고 있긴 한데 의도한 것처럼. 사슴? 네. 사슴도 이제 수컷의 뿔이 굉장히 크고 네. 화려함에 속하고 네. 공작도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컷 공작들이 특히 무늬가 화려하죠. 네. 다른 생물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수컷 개체들이 의외로 되게 크고 화려한 근데 별로 실용적이진 않아 보이는 그런 구조들을 많이 굳이 가지고 저렇게까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사실 이제 생물들은 항상 그러니까 뭐 본인이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네. 오랜 기간을 놓고 보면 결국 선택의 기로에 항상 놓이는 것 같아요. 번식을 할 거냐, 살아남을 거냐. 둘 다 가질 수는 없나요? 둘 다 가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화려한 깃털을 가지고 있다면 그치. 포식자 눈에 띄기도 쉽고 그치. 걔가 도망가기도 어렵죠. 네. 사슴뿔 같은 것도요. 수컷뿔 이만큼 크면 네. 나무까지 다 걸리고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적당한 크기면 뭐 싸울 때 뭐 힘이라도 받지 너무 크면 오히려 이제 부러지기도 쉽고요. 사람만 해도 그 사슴 뿔 탐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네. 크면은 뿔이. 그렇죠. 사냥의 대상이 예. 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엇을 더 이제 그러네. 강조할 것이냐에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 있고 근데 종마다 어떤 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작처럼 크고 화려한 걸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떤 이거를 진화적 절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게 무조건 좋기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각자 사는 환경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성선택을 받음으로 해서 얻는 이득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자손을 남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적절한 이제 타협점을 찾는 건데 그게 이제 생물마다 다르기 예. 때문에 어떤 종은 유난히 그렇게 화려한 무늬를 갖고 살아남았고 어떤 종들은 암수 크게 차이 나지 않게 그냥 이제 수수하게 살아남은 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화적 절충. 네. 다시 얼룩말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얼룩말 무늬를 두고 한 100년 넘게 과학계에서 논쟁이 오갔다고 하는데 네. 뭐 어떤 내용의 논쟁인가요? 일단 얼룩말이 줄무늬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궁금하긴 해. 얼룩말은 진짜. 예. 하여튼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어떤? 예. 얼룩말이 이제 흰 무늬와 이제 까만 무늬가 교대로 등장을 하는데 그렇죠. 흰 바탕에 까만 줄이기며 까만 바탕에 흰 줄이기. 전 사실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흰바탕 검정 줄무늬로 알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아니라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검정 모미에 흰 줄무늬가 맞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얼룩말이 원래 몸은 검정이래요. 예, 흰색이 아니라. 이게 이제 예. 가만 보면 얼룩말들이 이제 보통 한 3가지 크게 3종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각자 이제 줄무늬가 다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 다 그게 그거 같지만 네. 자기네들끼리 좀 패턴이 달라요. 네. 어떤 종은 이제 조금 더 촘촘하고 좁고 이제 가느다란 무늬가 있고 어떤 종은 좀 널찍널찍한 줄무늬가 있고 네. 뭐 이런 식인데 그 중에 한 종을 보면 이제 배에는 줄무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셋 중에 둘은 배까지 줄무늬가 나와 있는데 그래비 얼룩말이라고 걔네는 이제 배는 하얀색이거든요. 배가 본체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바탕색. 생각하는 게 배 하얀색이잖아. 그러면은 그러네. 하얀색이 바탕이고 흰색 거기에 바탕이네. 이제 까만 줄이 이렇게 있는 거지. 맞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왜 함정에 아니야? 빠지는 거예요. 아니 배가 어떻게 하얀색일 수가 있어요? 검정 몸인데. 아 이게 네. 하얀 털이 있지만 털을 다 밀어보면 피부는 검정이에요. 검정이라고. 얼룩말 털 밀어보면 검정이다. 검정이라고. 와. 북극곰도 털 북극곰 밀어보면 검정이에요? 털 밀어보면 검정이에요. 이거 약간 배신감 들지 않나요? 북극곰은 포비는 당연히 흰색인데. 다 이제 하얀 이거 옷을 거의 빛나라 지시개별 수준이야. 북극곰은 사실 네모다. 오, 북극곰도. 하얀 털옷을 다 야. 챙겨 입는 예. 이제 그런 동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얼룩말 무늬 네, 설명. 무늬 얘기로 해주시면. 다시 돌아가서요. 다윈부터가 사실 궁금했어요. 다윈 시절부터. 아니 쟤네는 저런 무늬를 갖고 있으면 사는데 유리한가? 너무 불리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윈 선생님은 진화에 대해서 자연 선택, 적자 생존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한참 설명하고 얼룩말을 보는데 절대 안 유리해 보이는데 살아남았거든요. 왜냐면 색깔이 너무 눈에 띄잖아요. 그쵸. 기린 같은 무늬는 약간 그 걔네가 사는 데랑 좀 네, 배경색이랑 좀 맞거든요. 맞아요. 얼룩말은 너무 눈에 띄는데. 너무 눈에 네. 띄죠. 게다가 네. 큰 나무들이 많은 숲에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초원에 살잖아요. 그쵸. 몸이 드러나기 너무 쉽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네가 살아남다니 이게 정말 큰 미스테리다. 아, 라고 이제 다윈 선생님 생전에 네.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 이후로 수많은 생물학자들이 네. 진짜 수많은 생물학자들이 얼룩말은 왜 저런 무늬를 갖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수도 없이 연구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뭐하고 했지만 이유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유가 사람 골탕 먹이기 위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 하나쯤은 있어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어.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 일단 가장 처음에 등장했던 건 이제 위장설. 제일 무슨 위장? 네. 위장하기 좋을 거야. 포식자들의 눈에 잘 안 띌 거야. 근데 무슨 소리야? 잘 뛰잖아. 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근데 요거를 이제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발생해요. 모르죠.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 잘 뛰는 건 맞는데 쟤의 포식자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사자 눈엔 다른가요? 사자나 이런 고양이과 맹수들의 눈에는 그게 우리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 그리고 뭐가 있냐면 걔네가 세로졸문이잖아요. 그러면 초원이긴 하지만 이게 덤불 같은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어린이나 이제 아기 얼룩말들이 걔네 그 덤불 사이에 숨어 있으면 그 덤불에 새로 길쭉길쭉한 그 나무와 풀떼기들과 얼추일치한다. 그 다음에 그 줄무늬들이 같이 이제 혼동이 되면 걔네를 딱 하나의 얼룩말로 골라내기 어려울 수 있겠다. 그들의 눈에는 네. 가로무늬였으면 이게 약간 격자무늬처럼 해서 눈에 더 띄었을 텐데. 그럴 수도 예.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이 가설이 있어요? 1870년대부터 주장이 됐었어요. 그럴싸하네. 하지만 이제 반박의 여지는 너무 많긴 하죠. 근데 어른은 줄무늬 있는데 어른은 덤불보다도 키도 큰데 쟤네 살아남았잖아.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쵸. 있죠. 예. 그럼 왜냐면 그 논리라면 새끼 때만 줄무늬가 있고 어른이 될 때는 줄무늬가 사라지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반박할 수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아. 가만 있어봐. 우리는 다른 걸로 할게.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게 있죠. 그 다음으로 등장을 한 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식별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사회적 신호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종마다도 이제 개체마다 종 내에서도 무늬가 다르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그 푸바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얼룩말도 서로 줄무늬가 다른 거예요. 뭐 얼굴과 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식별한다. 왜냐하면 얼룩말은 무리 생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얘가 우리 무리의 아이인지 다른 무리의 친구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걸 유지를 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제 가설이 등장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반박은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굳이? 포식자한테 먹히는 것보다 더 중요할까? 그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무늬 없이도 서로 잘 구분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식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쵸. 냄새로 구분할 수도 네,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신호를 주고받을 맞습니다. 수도 있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빈약하지 않냐. 또 다른 그리고 주장이 나서 이제 등장을 한 건 다시 이제 무늬를 계속 이제 바라보다가 뭐랑 연관을 지었냐면 편광 효과라고 해서 이거 뭐죠? 편광 효과. 편광 효과라고 해서 그 빛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세로 줄무늬가 계속 교차로 오니까 그게 이제 결국 시각적으로 포식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얘긴데요. 네. 아까 등장했던 위장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과 비슷해서 잘 못 찾는다 정도였다면 이거는 어떤 그 흑백 대비가 강한 것들이 포식자의 눈에는 시각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늬 자체가 주는 혼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뭘 커버할 수 있냐면 성체에도 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말이 되죠. 근데 또 역시 그것만으로는 또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쳐도 네. 그래도 무조건 얘네를 그럼 잡아먹지 않을까?
그것만으로는 또 약한 것 같아. 네, 그죠?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그리고 나서 등장을 한 게 이제 2000년대 가까이 왔어요. 드디어. 1900년대 후반에서 예. 2000년대 초반입니다. 체온 조절에 유리할 것이다 라는 설이 등장했습니다. 이 연구자들은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얼룩말 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 2년 전부터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누굴 얼룩말을요? 얼룩말 문의 연구하신 아, 분들의 예, 예. 논문을요. 네, 제가 네. 한 30편을 봤거든요. 어. 아직 답은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진짜 실험 설계들이 정말 다양해요. 근데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지금 이건데 네. 그분들은 뭘 했냐면 얼룩말을 이렇게 놓고 하얀 부분과 까만 부분에 위에 열이 얼마나 발산되는지 그거를 다 측정을 했어요. 재봤어요. 예.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으로 알고 계시지만 뭐 까만색이 더 그쵸. 높겠죠. 빛이 내리쬐면 까만 부분은 더 열을 잘 흡수하고 네. 하얀 부분은 반사하니까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주장했냐면 그럼 하얀 까만이 교대로 등장하니까 네. 이 부분에선 열이 잘 흡수되고 이 부분에선 열이 발산되지 않냐. 네. 그럼 그 옆에서 여긴 발산 흡수가 되면 네. 이게 미세하게 대류가 계속 발생한다. 몸 표면에. 네. 왜냐하면 이제 공기에 흐름이 생기니까요. 예. 흐름이 생기면 뭐가 좋냐면 네. 체온을 빨리빨리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열을 빨리빨리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걔네도 열대에 살고 털이 있으니까 더운 건 싫잖아요. 이게 제일 좀 간다. 그렇죠.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려면 열을 계속 어. 발산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계속 이제 공기에 별로 흐름도 없고 바람 안 부는 끄급한 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털 색깔 차이 때문에 이 표면에 미세 대류가 계속 발생을 해주니까 네. 열이 나왔다 하면 다 사라지고 열이 나왔다 하면 다 쓰려고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게 가장 마음이 가고 또 있나요? 또 다른 주장? 또 다른 주장. 네. 그래서 이제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하고 예. 뭐고 했는데 네. 이게 근데 이제 약간 뭔가 실험적인 한계가 계속 지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등장을 한 게 가장 유력하게 많은 표를 받았던 아 그래요? 기생충 회피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표적인 기생충은 채채파리라고. 채채파리. 네. 네. 그거 이제- 파리파리라던데. 채채가 파리라고. 맞아요. 네. 그쪽 말로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그 동물들의 피를 빨아먹는 네. 흡혈하는 파리들인데 네. 동물들은 사실 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리들이 몸에 와서 붙어도 얘네가 파리를 쫓는 방법이 없죠. 되게 한계가 네, 있어요. 꼬리 정도죠. 예. 제가 이제 올여름에 양떼목장 갔었는데 예. 거기 커다란 소가 있었거든요. 네. 소 옆면에 파리가 진짜 수백 마리가 달라붙어 있는데 그쵸. 소가 할 수 있는 거는 가끔 고개 흔들고 꼬리로 이렇게 이제 휘적휘적하고 이거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속수무책으로 이제 흡혈을 당하면 네. 결국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얘네가 파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봤더니 네. 얼룩말에 앉아야 되잖아요. 피를 빨려면. 네. 근데 흑백 대비가 강하니까 약간 그 착륙 지점을 잘 못 잡는 걸 알아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파리의 시각에서는 아. 이 얼룩말의 흑백 대비 강한 이 교대로 나타나는 이 무늬가 네. 너무 이제 제대로 아.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무늬인 거예요. 오, 그래서 신기하다. 내가 착륙 지점을 예를 들어 여기로 찍었는데 거기로 제대로 한 번에 앉지 못하고 네. 이제 여리저리 비틀대다가 잘못 꽂는 일이 많이 발생하더라. 어. 이럴 바에는 파리 입장에는 힘들게 야, 얼룩말 피 빠는 것보다 야 다른 그렇죠, 애들 피 그렇죠. 빠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걸로 수많은 테스트들이 또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에 가서 실험하고요. 어떤 분은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하고요. 어떤 분은 일본 연구팀인데 소에다가 네. 검은 소에다가 네. 하얀색 줄을 페인트로 그어요. 물감으로. 얼룩말이네. 예, 검정소의 하얀 줄이면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파리들이 잘 달라붙는지 안 어? 달라붙는지 본 거예요. 일본 연구진이 네.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니 효과가 있더라. 아 파리가 안 꼬이더라. 파리가 덜 꼬이더라 확실히. 그냥 까만 소와 그 흰 줄무늬를 칠한 소를 놓고 봤을 때 오. 확실히 다르더라. 이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오.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거 연구로 뒷받침이 또 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것도 마음이 가네. 그쵸. 아. 그래서 이제 나왔지만 그것도 사실은 이제 반박이 있기는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네. 저 삐끗하긴 하지만 네. 그 정도로 만약에 너무 이게 이제 그 정도로 효과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정말 확연하게 파리들이 쟤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렇진 않은 것 같다. 그렇지도 않은데 굳이 저렇게 또 위험한 거를 왜 감수하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미궁이다. 미궁이고요. 그나마 이제 가장 최근에 합의를 본 거는 네. 이거 들으면 좀 다들 뭐야 당연하잖아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합의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이유는 아닌 것 같아. 복합적인 이유인 것 그건 같아. 충분히 예. 그렇죠. 이렇게 재운 지금까지. 효과, 뭐 파리 쫓기 효과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그리고 있을까? 마지막 그 일본 팀 연구가 네. 최근에 올해
2025년 이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소의 색칠한 그 팀이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일본어까지. 야, 우리 얼룩말 무늬의 비밀을 풀기 위한 정말 과학계의 정말 꾸준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후속 연구가 나오면 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동물의 색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도 다음 기회에 또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물의 무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왔습니다. 안주현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